오늘 정말 정영교 교수님께서 오랜만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부의 온정적 간섭 언제 정당한가. 정말 오늘날의 우리 현실하고도 굉장히 좀 연관이 깊은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는 주제 같습니다. 네, 정영 교수님 네, 발표 시작하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예, 먼저 발표 기회를 주신 선생님하고 또 잘 준비되지 않은 발표를 또 이렇게 들으러 와 주신 여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미리 뭐 변명부터 시작하자면 아직은 이제 뭐 초보 수준이라 그럴까, 아이디어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그런 좀 어줍지 않은 상태여서 뭐 발표한다라는 것도 참 송구스럽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또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제가 나머지 좀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토의 시간에 뭐 좀 미숙하고 잘못된 것들 통렬하게 지적해 주시면 그게 저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예, 뭐 아주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요 발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선생님들 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초고로 작성한 발표문의 내용을 갖다가 조금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개조식이라 그럴까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순서는 제 발표문의 순서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문제를 다루려고 그러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온정적 간섭 이런 이제 퍼터널리즘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버먼트 퍼터널리즘이라고 영어로는 돼 있는데 뭐 우리말로 후견주의라고도 하고 온정주의라고도 하고 여러 말을 씁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온정적 간섭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어휘를 좀 편하게 전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말을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혹시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뭘 논하려고 그러는지 좀 분명하게 해야 돼서 그 온정적 간섭을 좀 정의를 나름 해보려고 그러고 그 정의는 뭐 주로 다른 사람이 했던 걸 갖다 제가 원용하는 겁니다만은 형식적 요건과 뭐 그런 정의를 할 때 고려할 것들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좀 부가적으로 왜 정부가 온정적 간섭을 하려고 그러는가를 설명하는 부분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사례를 갖다가 제가 한두 개를 집어넣었는데 예,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주제는 온정적 간섭의 쟁점이라 그래서 이 온정적 간섭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한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이제 계기를 갖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 세 개도 나중에 이제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 네 번째는 자유주의의 정치철학적 가정인데 온정주의와 관련이 있는 어떤 가정들을 갖다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에서 온정주의를 둘러싸고 이렇게 벌리고 있는 이 논쟁들이 그 자체로는 뭐 해소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게 논의를 끌고 가면은 답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자유주의라는 좀 더 큰 울타리 내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물론 다른 뭐 이제 이념이 있으면 그 이념 내에서 온정적 간섭을 얘기하는 건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겠지만 적어도 제가 이해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대다수가 받아들이고 있는 게 자유주의라서 그 자유주의의 정치 어떤 기조가 온정적 간섭과 연관 있는 기조를 살펴보면은 조금 어떤 방향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이제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정치 철학적 가정을
제 글에서는 세 가지로 했었는데요. 발표문에서는. 뭐 이것도 정리하다 보니까는 한 두 가지 갖고 얘기를 해도 세 가지로 하는 건 오히려 중언부언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발표 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 글의 오늘 논의의 이제 결론인데 온정적 간섭의 조건이라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되고 어떤 경우에 안 된다. 뭐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러요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게 그래도 미니멈한 조건이 아니겠나. 자유주의 하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뭐 좀 되나 안 되나 아무튼 과감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거를 제가 좋아해서요. 그냥 예, 제 느끼는 대로 별다른 아규먼트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선생님들 보시기에 너무 나간다 싶은 그런 이제 주장들을 갖다가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미 저 사실은 발표문에 써 있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보고 토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조금 지금 말씀드렸던 그것들을 좀 상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슈는 정부가 시민 자신의 복리를 위해서 강제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떠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이 주제를 논의를 할 때, 시민이 누구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거고, 통상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리라 그랬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의 에게 득이 되는 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어떤 리스트로 작성하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삶이 뭐든지 간에 그것을 뭐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필요로 하는 어떤 공통적인 재화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게 역량이라고 할 수도 있고 롤즈처럼 뭐 프라이머리 굿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뭐 정리하는 방식이 있겠지만은 이 논의를 하는데 이런 것까지 막 세부적으로 정의를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에 필요한 재화를 복리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정부가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어떤 나쁜 뭐라 그럴까 제재한다라는 의미의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넓은 의미를 써서 이 좀 저속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채찍과 당근 양자를 다 아우르는 그런 폭넓은 개념으로 저는 이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할 수 있을 텐데 법리적으로 또 뭐 경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윤리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라는 거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어쨌든 뭐 이렇게 참고 삼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온전적 간섭의 정의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뭐 당연하겠지만 어떤 말 정의하려면 그것이 지칭하고 있는 대상들이 어떤 것인지 쭉 이제 살펴봐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는 요 위에 이런 대략적인 이제 이런 걸 갖다 참고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온전적 간섭의 사례로는 뭐 자동차 운전할 때 안전띠 매는 거, 뭐 안전 못 쓰는 거, 뭐 스키 탈 때도 안전모 써야 되고요. 헬멧은 자전거 헬멧 이런 거 생각했던 거고 수영 안전요원 구조요원이 없을 때 수영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또 뭐 북한산 험로 있는데 등산 못 가게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또 뭐 저수지 근처에 뭐 출입 못하게 이 사례는 뭐 일일이 들 필요 없겠죠. 그다음에 담배나 술 유통 소비 관리에 있어서 각종 규제들 식품 성분 표시하는 거, 장기 매매, 대리모 규제, 대부분은 이제 뭐 고리대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뭐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것이 될 거고요.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도 이제 온정적 간섭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선생님들한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온정적 간섭에 들어가나 그랬는데 어떤 경우는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이런 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제 값싸게 편하게 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국민 자신의 그 어떤 그 안녕과 행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이제 뭐 망라할 수 있는 어떤 정의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 이제 그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이런 그 온정적 간섭과 관련해 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뭐 이런 학문적인 학술적 작업을 한 분으로 손꼽는 것이 제럴드 드워킨이라는 분인데, 그분에 따르면 온정적 간섭은 마음대로 행동할 자유를 침범하는 거고, 다만 그 이유가 전적으로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의 복지, 좋음, 행복, 필요, 이익, 뭐 영어니까 그냥 이렇게 옮긴 겁니다. 혹은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연도가 빠졌네요. 이제 1970원만가 하는데 그때 이 글이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보충하기를 온정적 간섭은 당사자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때, 즉 당사자가 스스로 의사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가 그러한 결정에 도달하는 것 자체를 방해할 때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보충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드워킨의 이제 말을 빌리면, 그리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온정적 간섭이 어떤 행동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온정적 간섭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적어도 두 가지 요소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는 자유의 침해입니다. 그 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거슬려서 원하지 않음에도 정부가 이제 강제로 하려는 어떤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여기 얘기했듯이 그 이유가 전적으로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의 뭐 복리나 이익을 증진을 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 선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도로 보면은 온정적 간섭이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는 자율성을 해치고 다른 하나는 좋은 뜻에서 하는 일이고, 그래서 꼭 이게 지금 정부의 이제 온정적 간섭이지만 사실은 파터널리즘이라는 거는 뭐 북권주의 뭐 이렇게도 번역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라는 말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제 갖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어떤 관계, 자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것하고도 맥이 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이들 잘 되라고 강제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다 좋은 뜻에서 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이슈는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어떤 부모 자식 관계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다르겠지만은,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이제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건 이제 이따가 자유주의 얘기할 때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의를 했지만은 이 정의가 좀 더 이렇게 학문적으로 조금 더 정교하려면은 몇 가지를 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강제의 대상이 뭔지, 그다음에 강제의 의도가 뭔지, 그다음에 자율성 침해 혹은 자유를 침해했다고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뭐 약간의 테크니컬할 수도 있는데요. 그 강제의 대상을 일단 자기 관여적 행동, 존 스튜어트 밀의 어떤 구분법을 따라서 주로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self-regarding하고 other-regarding action 두 개를 구분해서 주로 자기 관여적 행동에 국한되는 어떤 그런 행동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악영향이 작고 본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으로 좀 이 대상을 갖다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강제의 의도는 이제 이슈가 되는 건 순수하게 순수하게 본인의 어떤 여기 복리라고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당사자의 복리를 위한 행위냐, 아니면 여타의 어떤 도덕적 고려가 있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장기 매매를 금지하는 거를 본인 자신이 아주 자기의 평생에 커다란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함부로 해서 우회를 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장기 매매 금지하는 걸 갖다가 행위 당사자를 위한, 본인을 위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장기를 어떻게 내다 파느냐. 그 자체가, 어떤 그런 발상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 통념에 이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이제 같이 결부가 될 수 있고, 미술관의 뭐 예술 보조하는 것도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쉽고 싸게 어떤 고급 문화를 갖다 접할 수 있도록 그 정부가 어떤 시혜를 베푸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또 예술 분야의 어떤 지능을 갖다가 동시에 이제 목적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런 어떤 중첩적인 이유를 갖고 있는 것,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정책이 어떤 한 가지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현실에서는 사실은 좀 드물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여러 개가 겹치는 건 당연할 것 같고, 그래서 온정적 간섭하고 이 도덕적 고려에 입각해서 어떤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세우는 걸 도덕 입법, moral legalizat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이게 중첩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온정적 간섭의 요소가 있으면은 온정적 간섭이라고 이제 포함시켜도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 정의를 할 때 그렇게 이제 좀 세부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자율성의 침해 부분은 진짜 좀 철학하는 사람들이 테크니컬한 것 같은데, 타인의 의사하고 본인의 의사가 다를 때 전자를 강요하는 거를 강제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코마 상태 환자의 의사가 본인의 의견이 어떤가를 갖다 아는 것이, 예를 들면 코마에 빠지기 이전 상태에 그 환자가 피력했던 자기의 어떤 유언처럼 자기는 뭐 수혈을 받기 싫다 이렇게 하는 거를 본인의 의사로 여겨야 될 건지, 아니면은 수혈 당시에 이미 코마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 환자가 의식이 없어서 본인의 의견을 표출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의견이 없는 상태로 여길 것이냐. 만약에 의견이 없는 상태라 그러면 그 사람 수혈을 하더라도 이전에 수혈 거부 의사를 밝혔어도 자율성을 침해하는 건 아닌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어떠한 경우를 이 자율성의 침해로 볼 것이냐 하는 건데, 이거는 생각보다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논의를 갖다 좀 더 확장시키면은 우리가 왜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선호, 프레퍼런스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관련된 정보를 갖다 모두 자기가 파악할 수 있는 상태, 혹은 더 나아가서 자기의 충동이라든지 아무튼 비합리적인 어떤 욕구라든지 단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좀 부족함을 가져오는 요소들을 제거한 상태. 그러니까 진정한 자아가 원했을 법한 그 당시에 있어서의 의사가 뭐냐. 이렇게 만약에 본인의 의사를 갖다가 규정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의사 선호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아가 원하는 거. 그래서 자율성 침해 자체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제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게 왜 오리지널 컨트랙트하고 하이퍼세티컬 컨트랙트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오리지널 컨트랙트는 본인이 가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내가 여기에 동의한다 이러는 거고, 하이퍼세티컬 컨트랙트는 만약에 내가 정말로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자라면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롤즈가 하듯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하이퍼세티컬 컨트랙트를 전혀 도덕적으로 바인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의에 근거한 방식으로는 적어도 정당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과 맥락이 다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들은 제가 그냥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루려 그러는 게 이게 아니라서 그냥 온정적 간섭을 정의할 때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소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제가 주목했던 거는
예, 줄리앙 르 그랑드, 이 캐나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빌 유라는 사람하고 같이 두 사람이 이제 쓴 책이 있는데, Government Paternalism. 이 책에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정부가 온정적 간섭을 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뭔지를 이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뭐 정의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부가적인 설명으로 여겨야 되는지 뭐 그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그것이 함의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람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 정부가 온정적 간섭을 하도록 만드는 원인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들, 국민들을 갖다가 믿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믿지 못한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 봐서 적어도 정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에 자신이 원하는 걸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든지 아니면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든지 그런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걸 갖다 알아도, 그러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거, 자기한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뭔지를 알아도 그걸 제대로 추구하지 못합니다. 소위 의지 박약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상태, 혹은 뭐 눈앞에 목전의 이익 때문에 장기적인 자기의 그 롱텀 셀프 인트레스트를 모르는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시민을 이런 어떤 경우든지 뭐 하나든지 두 개가 겹쳐 있든지 그걸 갖다가 잘 모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간섭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간섭의 결과가 뭐 선의에 의한 강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경험의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뭐 두 가지 다입니다만은 그 하나는 제가 저희 집 아이가 어렸을 때 영화관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 영화관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정확하게 몇 학년 때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2세 이상 관람가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제가 아이가 12살이 안 됐는데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에 애가 이 정도 영화는 봐도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맨날 그런 거 보고 뭐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영화관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세 이상 이렇게 관람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좀 뭐 분개라 그럴까? 아니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규정으로 이걸 정하게 돼 있거든요. 어떤 영화든지 간에 12세 이하든지 15세 이상 관람가든지. 근데 우리 경희대학교 철학과 제자 중에서 한 사람도 거기에 그 제자라서가 아니라 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분들이 하는 거가 무슨 부당하다든지 이러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부모가 자식의 통상적인 경우에 자식의 이제 행복을, 복리를 누구보다도 더 원하고 또 자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일 터인데 그 부모의 판단을 갖다가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권한을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 준다라는 거에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야, 이건 뭔가 좀 잘못돼 있지 않은가 그랬는데 이걸 조사하면서 제가 발표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헌법 불합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된 이 조항 2항 5호를 개정함.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의 의견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요. 12세, 15세 이런 것까지. 전체 관람과는 뭐 상관이 없을 거고요. 근데 청소년 관람 불가는 여전히 부모가 우리 아이는 이런 거 봐도 돼 해도 관람할 수 없습니다.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로 확정하면은 그 영화는 부모가 자식한테 괜찮다라고 생각해도 볼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과연 어떤 경우에 정부가 부모의 사람들의 생각을 불신하느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따질 수 있겠지만 아주 잘 보여주는 약간 그 뭐랄까 미묘하지만은 그래도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이제 저는 뭐 담배를 안 피웁니다만은 굉장히 좀 그 불쾌하고 뭐랄까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 가게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 뭐 원래는 뭐 저기 담배를 흡연은 무슨 뭐 암을 유발할 수 있고 뭐 이런 그 경고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이런 어떤 좀 보기에도 섬뜩한 그런 이제 이미지를 담게 됐고 이게 2018년인가부터는 이 그림의 사이즈를 이제 더 크게 만들어서 이걸 한 3분의 2 정도까지인가 뭐 이렇게 하는 거가 또 법으로 통과됐다라고 하고 이 뭐 아이들의 간접 흡연의 어떤 뭐 이런 좀 뭐랄까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선동적인 어떤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그 제가 의지박약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담배가 몸에 안 좋다라는 걸 갖다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니코틴 중독이라 그러든지 담배 중독이라 그러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잘 이제 끊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어떤 강한 어떤 거부 반응을 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그만큼 개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에서의 이제 불신이 전제대에 깔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제 생각에는 운영적 간섭이라는 게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 혹은 뭐 저해 최소한 이렇게는 이제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민의 복리 증진을 의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의 판단과 의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운동적 간섭을 이해하면 되지 않겠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운동적 간섭의 정의는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 학술적 작업은 아니고요. 남이 하는 걸 갖다가 그저 받아서 제 편한 대로 이제 받아 적는 것 정도인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다룰 이제 뭘 해도 되는지 뭘 안 해도 되는지가 적어도 이런 이제 조건들을 만족해야지 온정적 간섭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온정적 간섭의 쟁점과 관련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온정적 간섭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이제 있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걸 일일이 뭐 5가지, 6가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편의상 임의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또 옛날 그 우리가 논의하는 구도를 그대로 이제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의무론적 방식의 어떤 논의 방식, 하나는 결과론적 방식의 논의, 윤리적인 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는 이제 정치 철학적이라 그럴까요? 어떤 자격을 둘러싼 논의. 그래서 첫 번째 자기결정권 혹은 셀프 룰의 침해라고 하는 거는 뭐 결과 이런 거 다 떠나서 본인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를 갖다 누군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이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제이슨 브래넌이라고 지금 조지타운 대학의 이제 교수로 있는 젊은 학자인데요. 여기 이 사람이 쓴 그 리버테리어니즘 자유지상주의라는 책에서 제가 일부를 발췌해서 번역한 겁니다. 정상적인 성인은 누구나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능력이 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 이러한 주체성이야말로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나의 주체로서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등한 자유를 주는 것과 양립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 가급적 최대한 사적, 시민적, 경제적 자유를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생의 주인이고 주체성이고 그것이 동물과 구별하게 만드는 거고 인간을 존중하는 거고 이게 통상 이제 뭐 자유지상주의자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자유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을 어느 정도는 대변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이 원정적 간섭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것밖에 안 되죠. 하지만 물론 반론 가능합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나지만 나를 누군가의 노예로 팔 수 없다. 보통 이제 그 반례를 듣는 게 이런
야, 그렇다고 그래서 너를 자신을 노예로 팔 수 있어? 네가 너의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자기 소유권, 셀프 오너십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근거, 한계, 정도가 명확하지 않고 자기 소유권도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규약에 의해서 제한 가능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질 수가 있죠. 저는 예, 제가 자유주의, 지상주의에 가까운 이제 정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여기에 호감을 갖고 있지만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이런 입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 결국은 이슈가 아이고 넘어갔네요. 이슈가 죄송합니다. 자율적 행동 혹은 자기 결정이 지닌 어떤 도덕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져갖고는 답이 없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물론 의견이 다르다라는 게 답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 논의는 존 스튜어트 밀이 대변하는 어떤 자유방임의 효과라 그럴까? 결과주의적인 논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율성을 자기 셀프룰, 자기 소유권 이런 방식으로 절대적인 어떤 이렇게 마지노선 치듯이 해서 그거 아니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결과가 내버려 두는 것이 좋으니까 내버려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주장이고요. 선생님들 잘 익히 들어 알고 계시는 그 자유론의 한 부분을 인용을 하면은 어떤 의견의 표현을 억압하는 것이 낳는 특별한 악은 그것이 인류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간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억압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로부터도 또한 그것과 다른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같은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것을 빼앗아간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이게 유명한 놈이죠. 그들은 오류를 바로잡고 진리를 주장할 기회를 뺏기게 될 것이다. 만일 그 의견이 그르다면 그들은 또한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을 낳는 것인데 자신들의 오류와 정면으로 대결함으로써 진리에 대하여 더욱 분명한 인식과 더욱 선명한 인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예, 그럼 반대로 당연히 온정적 간섭의 대상은 안전띠, 마약, 그리고 굉장히 위험이 큰 행동들을 갖다가 통상 온정적 간섭의 대상으로 삼는데, 이런 행동 내버려 둔다 그래가지고 사회 전체에 어떤 이익이 될 거냐. 생각해보면 별거 이거하고 표현의 자유라든지 다른 생각, 이런 것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좀 크게 봐서 어떤 개성, 다름, 왜 다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심지어는 어떤 속도를 즐긴다든지 혹은 리스크를 많이 어떤 감당하려고 그런다든지 마약을 갖다가 마약류에 대해서 어떤 향정신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꺼이 해보려는 도전적 어떤 태도를 갖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여할 수 있다라는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복잡한 사회과학적인 어떤 지식과 인터액션에 대한 또 문화적인 거기에 대한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서 이것도 역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이 찬반론 중에서 어느 쪽을 손들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온정적 간섭 이슈를 갖다가 좀 획기적으로 배수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구분했던 논의는 정치 철학적으로 보는 건데요. 여기서 그냥 롤즈의 아주 유명한 문구를 갖다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 Society is a cooperative venture for mutual advantage. 사회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각자의 이익을 갖다가 추구하기 위해서 같이 뭔가를 협력해서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정의론에 처음에 시작할 때 서두에 나오는데, 이러한 어떤 사회관, 저는 롤즈가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계약론적이라 그럴까 어떤 홉스 일의
일종의 사회를 일종의 유기체 같이 생각하는 그런 전통적인 뭐 확장된 가족이라든지 뭐 유기체라는 건 그야말로 뭐 한 몸이라는 뜻이니까 그보다도 더 그런 입장이겠죠. 근데 그러한 전통적인 입장에 대해서 어떤 개인들이 일종의 윈윈 하려고 각각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삶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어떤 그 공동사업처럼 이해하는 그러한 것이 일종의 계약론적 사회관이라고 한다면 그 계약론적 사회관에서 봤을 때 국가와 시민의 관계는 이것도 뭐 홉스하고 로크하고 서로 다릅니다만은 위탁 관계로 마치 이제 사장 주주총회에서 사장 고용하듯이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것이고 물론 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때 그 어떤 뭐 잘하면 계속 고용 연장하고 뭐 이런 의미 그것에 반하는 어떤 것이지 여기에 그 일종의 가족처럼 나의 그 어떤 안녕과 행복을 국가나 사회가 나를 위해서 대신 뭔가 의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계약론적인 어떤 그 전제하에서는 이러한 그 발상은 이제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국가가 뭔가 저기 부모님처럼 역할을 하는 것이. 근데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반대되는 입장 가질 수가 있고요. 당연히 전통적인 어떤 뭐 반사회 계약론적이라 그럴까, 오가니즘적인 뭐 아니면 확장된 가족으로서의 국가, 이 사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꼭 그렇게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일종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하고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민주주의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하지만은 뭐 입헌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다수결로도 이제 넘어설 수 없는 개인의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뭐를 포함시킬 거냐. 거기에 일종의 개인의 자율적인 셀프 룰 이런 것들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문제하고 다 있어서 이것도 역시 뭐 이런 방식 이걸 갖고 논의해서 온정적 간섭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온정적 간섭 문제를 그냥 다 터놓고 뭐 이라크에서도 무슨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뭐 이렇게 다 다룰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특정한 이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그 맥락 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로 좀 이제 줄여야 되지 않느냐, 범위를 줄여서 논의하자라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자유주의가 어떤 이 온정적 간섭과 관련해서 가정하고 있는 혹은 뭐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원칙 혹은 그 근저에 있는 어떤 생각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나는 자유추정의 원칙이고요. presumption of liberty라는 건 마치 무슨 무죄 추정의 원칙처럼 자유를 제한하려면 어떤 사람의 본인의 의사에 뭐 반하는 거나 혹은 그 의사를 갖다가 조작하거나 규제를 하려면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원리로 이해를 하고요. 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뭐 이제 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그러한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은 거. 뭐 예를 들면은 자유추정의 원칙을 생각할 때 제 생각에는 이 온정적 간섭 같은 거는 본인의 어떤 복리를 위해서 간섭한다.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도 뭐 어떤 다른 거냐의 문제겠지만은 저기 뭐 제가 좀 제 입장을 갖다가 좀 더 그냥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좀 가져온 예는 그 왜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 미국에서 그 political correctness라고 뭐 환경, 뭐 인권, 무슨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맨날 바른 말씀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굉장히 이제 뭐랄까 막 리액트를 하는데 그 이유가 저는 그 메시지 자체가 뭐 잘못돼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그걸 너무나 사회 전체 그 문화적으로 일종의 강요하듯이 이렇게 마치 무슨 새마을 운동 하듯이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어떤 그 반발을 일으키지 않느냐. 저는 뭐 트럼프를 되게 싫어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당선된 이면에는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전통에 충실한 사람들,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감수성이 이제 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같고요. 인생관 중립의 원칙 역시 그 뭐 어찌 보면은 이것보다도 이게 더 이제 그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차별을 금지하는 뭐 온갖 우리가 이제 듣고 이제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어떤 도덕적으로 뭐 도덕적인 고려의 요소가 되면 안 되는 것들이죠. 이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차별하는 걸 갖다가 하지 말라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서로 다른 뭐 가치 다원주의, 뭐 의견의 불일치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부정적인 혹은 어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그러한 테스트를 통과한 어떤 사람들의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서로가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그래서 일종의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뭐 사회 통합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특히나 만약에 미국에서 사회 통합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게 뭐 멜팅 팟이냐 샐러드 볼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비유적인 얘기들이 있을 텐데 저는 저기 자유주의자 같으면은 이게 멜팅 팟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섞여가지고 하나의 뭐 모자이크론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화를 이루지만 각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것이 사회 통합이지 의견을 같이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그런 점에서 매번 이제 우리가 좀 특별히 신경 써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얘기하는 관용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맞는다라고 인정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의 나하고 인생관이 같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저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근데 다만 내가 그것 때문에 쟤를 해치지는 않겠어. 쟤하고 같이 살기를 거부하지 않겠어. 저는 그게 관용, tolerate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 잡는 그런 것이 자유주의의 어떤 이제 좀 구성 요소라고 한다면 이거를 전제한 상태에서 본정적 간섭이 어느 경우에 정당화 가능할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세 가지 정도의 조건 제 머릿속에서 금방 그렇게밖에 떠올리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어떤 특정 이념을 전제하거나 미풍양속을 얘기하거나 혹은 사회적 통념에 의거한 간섭,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음란물을 보는 거나 너한테 안 좋다. 아까 마약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마약도 코케인, 헤로인 이런 게 있고 마리아나 아이들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무슨 클럽에 가면 엑스타시 그런 향응성 환각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하고 이제 좀 구분을 해가지고 좀 소박하게 주장을 하려면은 리크레이셔널 환각제 같은 거는 중독성이나 어떤 해악에 있어서 담배나 술에 그런 것보다 낫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마리화나 이런 거는 중독성에 있어서나 그 독성에 있어서 담배나 술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사람 늘어지게 하는 그런 거는 있겠지만은 이거를 어떤 특정한 통념, 가치관 이런 거에 입각해서
제재하는 게 정당화 가능하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심지어는 마약까지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컨트로버시얼한 게 아니더라도 이런 것만 갖고서도 저희는 충분히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주장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통 행동 경제학자들이 이제 이런 주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상습적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다. 또 더군다나 의지박약하다.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입증될 경우에는 온정적으로 간섭할 여지가 없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이 저는 몇 가지 이제 눈에 띄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도수가 높으면은 세금을 많이 매긴다든지 담배값 디자인을 갖다가 뭐 좀 혐오스럽게 만든다든지 그 식품의 트랜스 지방 같은 걸 갖다가 뭐 전면 금지한다든지 선생님들 트랜스 지방 뭔지 아시겠지만은 그 왜 프렌치 프라이 같은 거 바삭하게 만들고 뭐 이 칩 같은 거 좀 맛있게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완전히 통제하지 않고 일정 미소량은 이제 집어넣어도 됐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 트랜스 지방 뭐 미포함 이렇게 이제 표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뭐 안전띠 매지 않으면 무슨 범칙금 물리고 벌점 물리고 저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어떤 구조적 상습적 판단 미숙과 의지박약을 갖다가 뭐 입증하는 그런 계통의 이해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 설계라는 거는 저기 넛쥐 말씀드려보셨을 텐데 이제 그 넛쥐의 부제가 리버테리언 퍼터널리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일종의 자유주의적인 어떤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온정적 간섭이 가능하도록 처음에 사람들이 선택하는 어떤 설계를 갖다가 좀 조작을 하면은 문제 양쪽이 양립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인데 그 사례가 뭐 저는 이런 것들이 만약 가능하다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기를 기증하게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을 갖다 취득을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뭐 식물인간 상태가 되면은 내 장기를 갖다 기증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어떤 문항이 있으면은 그때 만약에 기증을 안 할 것 같으면은 이쪽에 표시를 하시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이런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은 판단을 갖다 보류하기 때문에 디폴트 값이 그냥 기본적인 입장인 것처럼 그 사람의 입장인 것처럼 의사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기증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어떤 선택 설계를 갖다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장기 기증하는 방식으로 만든다든지 국민연금 역시 어떤 일단 선택은 주어지는 거죠. 내가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소정의 절차를 거치게 해서 약간 그 의사결정을 해야 하나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담배도 지금은 아까 뭐 담배 광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편의점 뒤에 가면은 판매대 바로 뒤에 꽉 차 있거든요. 그걸 갖다 선택 설계한다 그러면 저 뒤에 저 후미진 곳에 예를 들어서 뭐 자동 판매기에다가 집어넣고 어떤 뭐 연령을 갖다 검증할 수 있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장치를 시켜서 이제 뭐 들피게 어렵게 만든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갖다가 이제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고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특별히 뭐 오리지널하다기보다도 그 저기 파인버그라는 사람이 자유제약의 원리라는 걸 갖다가 이제 제시하면서 이제 밀의 그 어떤 밀리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네 가지 정도를 갖다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harm principle이라는 건 존 스튜어트 밀이 왜 남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제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고요. 혐오의 원리는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확장시켜서 그 harm을 예를 들어서 물리적이고 이런 거보다도 또 정신적인 어떤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거. 요 정도까지는 물론 그때 그냥 기분 나쁘게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뭐 회피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심대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따라 붙지만은 아무튼 이거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혹은 인정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규제의 원리고요. 반면에 미풍양속이라든지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 리갈 모랄리즘, 아까 모랄 리갈리즘이라는 거예요. 리갈 모랄리즘이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어떤 퍼터널리즘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다만 미풍양속의 원리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도덕을 두터운 도덕, 엷은 도덕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제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런 거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정, 부정, 뭐 또 뭐 친족 간의 어떤 뭐 효, 뭐 필리얼 한 거 뭐 이런 거 다 포함시켜서 도덕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그 미풍양속이 어찌 보면 그 굉장히 뿌리가 깊고 우리한테 그 거의 뭐 어느 정도의 선천성도 갖고 있어서 이거는 오히려 더 저는 뭐 자유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일단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예를 들면 동물하고 섹스하고 이러는 거 갖다가 뭐 저기 뭐죠? 근친상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은 뭐 피임 도구 있고 뭐 이래서 별 의미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풍양속의 원리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주의 사회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생각을 바꿔가면 이런 것들이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하지만 이거는 그거에 비해서 전 좀 사람들이 뭐 생각을 모으면 어떤 가치 아까 뭐 자율성도 얘기 나왔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숙고를 하면은 지금과는 적어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예, 감사합니다.